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권선징악이라는 옛 교훈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믿고 더 이상 선이 언제나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 겪었던 그 사건으로 제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제가 얻은 값진 교훈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차가 넘어가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에 잠깐만 활동하려던 스키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저도 마케팅 업무를 오래 해왔고 남편 역시 소속된 회사의 홍보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이라 저희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죠. 둘 다 사람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고 유행에도 민감해서 연애를 할 때는 늘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어요. 만난 지 1년이 지나도 깨가 더 쏟아졌으면 쏟아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전혀 식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주저앉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 역시 그 청혼을 곧바로 받아주었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는 뭐 하나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시댁이 저희 집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서로 좋은 말만 나누곤 하셨거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예쁜 딸이 생긴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게 더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저 건강한 사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렇게 성격도 좋고 훤칠하기까지 한 사위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얘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스키를 좋아하더니 스키장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진수가 어려서부터 스키를 그렇게 탔나요? 진수 외할아버지가 스키를 좋아하셨거든요. 하긴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외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진수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그때 유리미가 있어서 우리 진수가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제 프로필 사진인데 아직 못 보셨어요? 장모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8살 때 찍은 거예요. 남편은 엄마 옆으로 가서 시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연애하던 때부터 저희 엄마를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서 좋다면서요. 엄마는 사진을 유심히 보시고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참 똘똘해 보인다며 칭찬을 해주셨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시작으로 결혼식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까지 저희 가족은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부부로서 연을 맺게 된 저희는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리라 믿었죠. 신혼 2~3달까지는 천국에서 사는 듯이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네요. 누군가 그랬죠. 원래 결혼 전에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시댁이 오히려 착한 거라고 말이에요. 결혼 전에 밑바닥을 전부 오픈해줬다면 식을 올리기 전에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식장에 들어선 이후에 도망가는 건 훨씬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시집을 오고 나서야 시댁의 밑바닥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시어머니를 저희 신혼집에 처음 초대한 날이었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뒤 저희 친정엄마는 여건이 되실 때마다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서 나눠주시곤 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 저는 전날부터 재료를 다듬고 준비해서 메인 요리를 2가지 만들었고,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을 밑반찬으로 함께 내놓아 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다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몇 입 먹고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얘 유리마, 이 요리랑 반찬 전부 네가 만든 거니? 아니에요. 이거 2개는 제가 만든 거고요. 나머지 밑반찬들은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메인 메뉴부터 밑반찬까지 전부 돈 아끼려는 티가 너무 나잖니? 고기의 질이 달라, 질이. 애초부터 메뉴 선정부터 너무 급이 떨어지는구냐.
혹시 너야말로 나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니? 일부러 이렇게 돈을 아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메뉴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퇴근하면서 마트에서 직접 골라온 재료고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골라온 건데. 뭐 마트? 백화점이 아니라? 아니 얘야.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땡땡 백화점에 가서 장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니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만 드린다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설마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트로 간 거니? 땡땡 백화점이 그런 곳인 줄은 몰랐어요. 특별히 장을 볼 곳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밑반찬들도 그래. 어떻게 이런 싼티나는 재료로 만든 반찬을 우리 아들 먹일 생각을 하는 거야? 모르면 배워라. 어? 앞으로 너희 친정에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런 저렴한 음식들로 우리 아들이나 나한테 대접할 생각은 마라. 알겠니? 싼티난다느니 저렴하다느니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언행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그저 인자하고 우아하신 분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물론 저 대화를 하면서도 우아한 말투는 유치했지만 그 안의 내용이 너무나 날카로웠죠. 저희 친정엄마가 자식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만들어 오신 반찬과 제가 전날부터 공들여 준비한 요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평생 동안 음식 장 보러 갈 때는 당연히 마트를 이용해 왔거든요. 누가 음식 재료 사러 백화점을 갈 생각을 하냐고요. 시어머니의 말들은 상처가 되면서 동시에 너무나 생소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앵무새처럼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우아한 말투로 그래 알았다. 다음에는 제대로 대접 좀 해주렴 라고 대꾸하셨어요. 그러곤 밥을 반 그릇도 비우지 않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가버리셨죠. 시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이성이 돌아온 저는 너무나 화도 나고 어이도 없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저는 일단 속상한 마음을 꾹 누른 채로 상이며 주방 정리를 전부 마쳤고 씻고 나오는 남편을 거실로 불러다 앉혔어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방금 어머님이 우리 엄마랑 내가 한 요리들 보고 말씀하신 거 너무 심하게 하신 거 못 봤어?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심하게 했다는 거야? 엄마가 음성 하나도 안 높이고 잘 타이르셨잖아. 뭐라고? 내가 한 요리는 그렇다 쳐. 우리 엄마가 한 반찬들 보고 저렴하다느니 싼 티가 난다고 말하시는 게 그게 말을 심하게 한 게 아니야? 무조건 언성 높이고 소리를 질러대야 말을 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음식에 대해서는 예민하셔. 아무래도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백화점보다는 마트가 저렴한 게 맞잖아.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이 다 맞다는 거야? 왜 자꾸 화를 내? 그래, 싼 티가 난다는 건 좀 엄마가 실수했다고 치자. 그렇지만 엄마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 좋은 재료로 음식하라고 좋은 점 해주시려다가 실수 한번 하신 것 같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시어머니가 분명히 심한 소리를 한 게 맞는데 남편은 자꾸만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며 우겼어요. 남편과 너무 대화가 안 통하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일주일 내내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전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분위기가 냉랭하자 남편이 화를 풀어주겠답시고 어줌짝게 던지는 농담을 하면 그날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며 노려보았죠. 그랬더니 일주일 뒤 남편이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군요. 그날 시어머니 말이 심했다면서 자기가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잘 말씀드리겠다면서요. 남편의 진중한 태도에 저는 그제서야 화를 풀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할아버지 병문안을 가는 날이었어요. 시할아버지는 결혼 1년 전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시고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는 계속 요양 중이셨거든요. 결혼식에 오실 때만 해도 걸어오셨는데 결혼식 이후에는 아예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죠. 그런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부터 약 반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 병문안을 못 오게 하셨어요.
시할아버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몸에 무리가 간다나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은 시할아버지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에 펄쩍 뛰며 병문안을 절대 가지 않았죠. 그러다 반년 만에 시할아버지 상태가 호전되셔서 만나게 되니 남편은 잔뜩 신이 나서 아침부터 시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입이 귀에 걸렸네 걸렸어. 그렇게 좋아? 할아버지는 나한테 부모님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평소처럼 똑같이 일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날 많이 챙겨주셨어. 엄마 몰래 햄버거 같은 것도 자주 사주시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면 달래주시고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었어? 뭐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알잖아. 별로 살가운 분은 아니신 거. 물론 엄마도 다 날 사랑해서 그러신 거겠지만 어렸을 때는 날 달래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해주셨어. 하긴 저도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인자하신 시할아버지가 좋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셔서 처음 만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손주가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시할아버지 집에 도착해 반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부부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자마자 진심으로 반겨주셨지만 이미 얼굴 근육이 많이 상하셔서 웃지를 못하셨고 말도 정말 힘겹게 하셨거든요. 저희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도 내색 않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저희들 다 속으로는 울음을 많이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속도를 맞춰드리면서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요. 대화 중에 시할아버지가 자꾸만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시할아버지가 남편이 잠깐 핸드폰을 보는 등 시할아버지에게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계속 쳐다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할아버지께 다가가 조금 작은 목소리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후다닥 오시더니 제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쳐내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할아버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아버지, 손주 며느리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니다. 시할아버지가 움직임이 자유로운 오른손을 휘휘 저으시며 아니라고 하시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말을 하더라도 우아함을 잃지는 않던 시어머니가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죠. 너 왜 거짓말하니? 제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없는 말을 지어냈잖니 방금.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어머님. 할 말 없다는 환자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이제분이 일부러 그랬구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정 좀 하세요. 배경은 거지 같아도 애는 착한 줄 알았더니 인성마저 바닥일 줄이야. 너 지금껏 우리 가족한테 또 무슨 거짓말했니? 말해봐. 진정하세요. 할아버님이랑 계속 눈이 마주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한 것뿐이에요. 별로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냐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를 내? 그만. 시어머니와 제가 언성이 높아지자 시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나랑 눈이 마주쳤다.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만해라. 시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폭언을 멈췄어요. 한참을 말없이 시근덕거리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향해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했죠.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은 시할아버지께 마지못해 인사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 수가 없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셨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잘 달래보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의 말에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은 시어머니랑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네요.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4개월 정도가 넘어가자 솔직히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와 제 친정에 대해 막말을 한 건 저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저도 언성을 높이긴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시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마침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선물을 좀 신경 써드리면 자연스럽게 화해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전에 얘기했던 땡땡 백화점으로 가서 고급스러운 닭이 세트를 구매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차 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명절 첫날 시댁에 도착한 저는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그래, 닭이 세트구나. 엄마, 와이프가 엄마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 어머님이 차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이건 프랑스 브랜드의 차인데 향이 그렇게 좋대요. 이거 전부 땡땡 백화점에서 준비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뚱한 표정으로 선물을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포장지를 열어 닭이 세트를 한번 눈으로만 훑어보더니 다시 닫아버리는 거예요. 닭이 세트 하나 제대로 사오질 못하는구나. 단순하기만 하고 우아한 멋은 없고 포장지는 쓸데없이 화려하고 차는 어디서 듣고 보지도 못한 걸 뭐하러 끼워왔니? 하긴 네가 격 있는 제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 정성은 받아주도록 하마.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일하는 이모님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제 선물을 그대로 이모님 쓰시라면서 넘겨버리더군요.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조차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덧붙였죠.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선물 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어? 와이프가 엄마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골라왔는지 알아? 진수, 너 지금 네 엄마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너야말로 네 와이프가 이딴 격없는 선물 골라오는 동안 뭐 했니? 와이프는 관리는 1차적으로 네가 책임을 해야지. 이 사다리 나게 놓고 네가 감히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의 고압적인 태도에 남편은 움찔할 뿐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랑은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명절에 해야 할 일만 얼른 마치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에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있던 저는 이후 방문한 친정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친정에 도착해 엄마한테 명절 선물을 건네는데 사실 그건 같은 백화점에서 샀지만 닭이 세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반 건강기능식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는 엄마가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제 눈시울이 붉어지자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와이프가 장기간 운전을 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 어깨가 다시 안 좋아져서 올 때 운전을 못했거든요. 그래? 고생했다 둘 다. 박서방 어깨는 요즘도 아파? 그거 참 큰일이네. 남편의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은 잘 모면할 수 있었네요. 엄마가 선물을 정리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서 하루만 더 있다 가자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우리 오늘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여기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저녁에 갈까? 오랜만에 친정 왔는데 당신 푹 쉬고 가는 게 좋잖아. 고마워. 아까 내가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아니야, 나 여기 좋아하잖아. 장모님 음식도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내가 미안해. 남편이 위로해주니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배려로 저는 하루 더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올 수 있었고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저희 엄마와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남편의 흐트러진 모습을 용인해 준 적도 없었다고 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엄격했고
남편은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친정집에 자주 놀러가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한 해에 반을 쏟았을 만큼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오고 만 겁니다. 당연히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약해지게 되었고 남편도 크게 상심하고 말았죠. 제가 곁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해보아도 힘없이 웃기만 할 뿐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모시고 갔는데 저는 가기 전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난 일들로 서로 사이도 소원한데 남편이 너무 무리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날도 저희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근데 진수는 왜 아까부터 안색이 그러니? 회사에서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결과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이가 반년 동안 준비한 거라 상심이 큰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는 너희 회사보다 5배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너는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그것도 고작 한 프로젝트만 적다고 안색을 숨기지 못하니? 어머님, 와인 더 필요하세요? 말 끊지 마라. 유림이 너는 결혼 전엔 진수관리 잘하더만 왜 이럴 때는 힘을 못 쓰니? 남편이 저러고 있으면 네가 뭐라도 힘을 써야 할 것 아니야. 너는 결혼식만 네 인생 목표였니? 어쩜 결혼을 위해 실망시키지 않는 법이 없구나. 대체 엄마는 뭐가 문제야? 와이프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잘 회복하고 일도 열심히 할 거야.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나는 이 와중에도 엄마 생신 챙겨준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장모님이었으면 절대 엄마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걸? 할아버지도 엄마가 계속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하겠냐고. 시어머니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남편을 바라볼 뿐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다시 평온하게 스테이크를 드시더군요. 마치 남편만 이상한 사람인 양 끝까지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가는 모습에 저도 치가 떨렸네요. 남편은 바로 그 다음날 친정으로 향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는 사정을 듣자마자 곧바로 남편이 좋아하는 칼칼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남자가 원래 밖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 거야. 그럴 땐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래. 그래야 다음 프로젝트 때 다시 힘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희 하루만 자고 가도 돼요? 그래, 자고 가. 유림이 아빠도 외할아버지도 사업하시다가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꼭 더 든든하게 먹고 푹 자고 그랬어. 내일은 박서방이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 테니 그것까지 먹고 가. 장인어른도 사업을 하셨었어요? 유림이 외할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했었지. 그놈의 불이 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지만 저희 아빠는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발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시다가 한순간의 화재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졌고 엄마는 혼자 절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가 떠올랐는지 엄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가 과일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자리를 피하셨죠. 어쨌든 남편도 저도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는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친정에 더 자주 놀러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런 남편을 말리진 않았네요. 그렇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명절날 딱 2번을 제외하고는 시댁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안 보더라도 시할아버지는 뵈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시어머니가 막아버리시니 갈 수가 없었죠. 자꾸만 저희를 만나면 시할아버지가 무리를 하신다는 핑계를 대셨거든요. 물론 그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는 더 안 좋아졌어요.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 오히려 의도치 않게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오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먼저 연락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시는데도요.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죠. 하필 그날은 저희 엄마가 정년 퇴직을 하신 직후라서
저와 남편이 친정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어머님. 집이니? 아니요, 지금 저희 친정에 잠깐 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번에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에 짐이 좀 많아서 같이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퇴직하시면 다시 회사를 하실 일도 없을 텐데 그냥 다 버리면 되지. 뭘 그걸 정리하고 있니? 너희가 도울 일은 또 뭐고? 아무래도 오래 일하셨다 보니까 버리기 힘든 짐도 많으셔서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으시니까 오늘은 땡땡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땡땡 레스토랑이면 여기서 별로 멀진 않구나. 예약은 몇 시니? 6시 반인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뭐 가족 행사면 내가 가줄 수는 있겠네. 장소란 시간까지 알아버렸으니 가야지 어쩌겠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선뜻 오겠다고 하니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져도 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도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저희 엄마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잘됐다고 하자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저녁에 만나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시어머니가 왠지 평소보다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오신 듯 보였죠. 엄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 웃으면서 반겨주었어요. 사돈 오랜만이에요.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정년퇴직이라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가족이면 같이 축하해줘야죠. 저희 집이랑 멀지도 않고요. 의외로 시어머니가 말씀을 호의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결혼식 때는 시어머니가 선한 말들만 했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니 아무래도 저와 남편은 자식들이고 엄마와는 어른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시어머니도 막말을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했던 마음을 놓고 편하게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26년이나 근무를 하셨다고요? 애들 축하해주러 갈 만하셨네요. 젊은 시절을 한국에서 다 보내시다니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유림이랑 진수 이렇게 예쁘게 결혼생활 하는 것만 봐도 지난 세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획해둔 건 있으세요? 글쎄요. 당분간은 완전히 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차차 생각해봐야죠. 그나저나 진수 할아버지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애들 말로는 간병도 자주 가고 그랬다는데.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그게 왜 궁금하세요? 뭐 그야 애들이 몇 번 얘기도 했고 저도 돌아가신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요. 저희 아버지는 땡땡 사업을 100억 원대 규모로 운영하셨고 가지고 계신 건물 수익만 해도 사돈과 애들 전 재산을 합친 거 10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저한테 건물을 물려주실 예정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사돈아버님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가발 공장 하셨다면서요.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어코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싶어 저희가 나서려던 찰나 엄마가 먼저 웃으면서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업이 뭐 전부 그런 식이었죠. 사돈집도 아마 비슷하셨을 거예요. 왜 자꾸 전혀 급이 다른 저희 집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죠? 저는 당장 다음 주면 건물주가 돼요. 사돈, 저희 아버지가 유산을 일찍 물려주기로 하셨거든요. 퇴직금 꼴랑 몇천 받고 끝나는 사돈이랑은 다르죠. 전 죽을 때까지 가난할 일이 없지만 사돈은 그 몇천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려면 막막하지 않으세요? 하긴 그 돈으로 노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건물에서 청소라도 하시든가요. 월 100만 원 정도는 맞춰줄 테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도 남의 아들을 끼고 살길래 뭐 대단한 거라도 있으실 줄 알고 와봤는데 그 나이 되도록 이런 거 하나 없이 참 딱하시네요. 제가 뭐가 가진 게 있겠어요. 진수가 워낙 착하니까 절 잘 챙겨주는 거죠 뭐. 몇 번이나 남편과 제가 나서서 말리려고 해도 엄마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넉살 좋게 그 소리를 다 받아주고 계시니 저희가 나설 수가 없어서 결국 저희 식사 자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대기만 했네요. 레스토랑에서 나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겠다며 일부러 황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고
저 역시 엄마한테 얼른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정말로 아무런 불편한 기색 없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토닥이는 거예요. 그 인자한 모습에 저는 저희 엄마가 보살인 줄 알았네요. 엄마, 좀 전에 어머님 말이 너무 심했지? 괜찮아?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웃으면서 대꾸를 다 할 수가 있어? 괜찮아. 그리고 사돈 말도 맞는 말이야. 엄마도 노후 대비를 잘 해놔야지. 맞는 말이라니. 그럼 엄마 진짜 그 건물 청소하게? 해야지 그럼. 어차피 할 생각이었어. 어차피 할 생각이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곧 알려줄게. 저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엄마를 데려다 드리고 와서 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자정이 넘도록 머리를 싸매고 토론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려다 드릴 때 대체 장모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셨냐며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태어난 얼굴로 너희 장모가 좋다는데 왜 네가 난리니? 라고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저 역시 저희 엄마가 진심으로 청소를 하신다고 하셔서 말리지 못했다고 했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나눠봐도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나서서 말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찜찜하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엄마가 처음 출근하는 날 같이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엄마의 첫 출근 날, 저희는 각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건물로 향했어요. 저희 차로 아예 엄마랑 같이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따로 오시겠다고 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서도 엄마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연락을 드려봐도 어째서인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요. 초조해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나타났어요. 사돈은 어디 계시니? 왜 니들이 여기 와 있어? 그게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기껏 건물 청소 좀 맡겨주려고 했더니 첫 출근부터 늦게 오는 거야? 참 대단하구나. 이래서 이 나이 되도록 서민을 못 벗어나지. 여기 앞 사거리가 출근길에 많이 번잡해서 그럴 수도 있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갑질하려고 일을 주신 거예요? 첫 출근부터 늦은 엄마의 시애미한테 대드는 딸에 너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니? 어쩜 날이 갈수록 눈살 찌푸려지는 언행만 일삼아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말을 심하게 하니까 그렇지. 서민이니 뭐니 정작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 집안 부자로 만들어준 할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 안 쓰는데 엄만 대체 왜 그래? 엄마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 네 장모랑 몇 개월 붙어 지내다 보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경제력도 인성도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한 게 모자랐다고 네 엄마한테 대들어. 적어도 일 앞에서 성실은 한 줄 알았더니 봐줄 만한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집구석을. 너 오늘 이후로 황 변호사랑 이혼 수속 밟을 준비나 해. 둘이서 잘만 살고 있었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저희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절연을 할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등 뒤로 저희 엄마가 오시는 게 보였어요. 남편과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입만 떡 벌릴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글쎄 시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오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넋을 놓고 뒤쪽을 바라보자 시어머니도 뒤를 돌아보고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를 왜 사돈이 모시고 와요? 휠체어에 앉은 시할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전과 똑같이 인자한 웃음으로 대답했죠. 그건 곧 도착하실 황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차 대고 오실 거라 좀 늦으실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제가 뭐냐면요. 당신이 그동안 감금하고 있던 당신 아버지를 구출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당신 집안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해준 초기 투자자의 딸이고요. 엄마의 말에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황 변호사가 대체 왜 거기 있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용주는 그쪽이 아니라 회장님이라니까요.
오늘 온 건 이 건물을 서화영 씨한테 넘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쪽이 아니라요. 건물을 넘기다니. 이 건물을? 이 건물은 서화영 씨의 부친이신 고 서홍원 씨의 투자 지분으로 세워진 거라고 회장님이 직접 진술하셨어요. 87년에 작성했던 서류도 전부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셔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서화영 씨에게 넘어갈 겁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건물 저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길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야? 내가 직접 그러라고 했다. 내가 말은 편히 못해도 정신은 멀쩡해. 네가 감히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을 해? 그동안 네가 내 도장으로 멋대로 가져간 내 재산 전부 다 되돌려 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시할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역정을 내셨어요. 덕분에 건물 내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체면에 금이 가는 걸 느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도 못하고 있었죠. 곧이어 황 변호사가 줄줄이 설명하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를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며 저와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 시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약 30%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실 거라고 말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돌아올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동안 많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증여받아왔다고 해요. 시할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서류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오면서 말이죠. 다행히 제 결혼식 때 저희 엄마와 시할아버지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 몰래 저희 엄마가 시할아버지의 수족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상견례 때 진수가 나한테 보여줬던 사진을 봤을 때부터 알아보긴 했었어. 어릴 적 우리 아버지 친구였다는 걸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알아본 뒤 더욱 확실해졌던 거지.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날 알아보자마자 바로 미안하다며 눈물부터 보이시더구나. 우리 아버지 생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은 놀라움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향한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특히나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가 엄하긴 해도 가족들을 위해 힘쓴다고 믿어왔던 만큼 배신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돈 욕심 때문에 못 가게 막았던 거야? 할아버지 재산을 죄다 엄마 재산으로 빼돌리느라 그렇게 바빴던 거라고? 할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린 분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같이 얼굴을 봐도 모자란 분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가족보다도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는 법이야. 네 할아버지 재산이 그럼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어? 네 장모만 아니었어도 나도 너도 네 자식까지 부자일 수 있었다고. 웃기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아니었으면 사악한 범죄자한테 엄한 재산이 갈 뻔했었던 거죠. 누가 그래요? 친할아버지인 할아버지한테 못할 짓까지 저지르면서 빼돌린 재산으로 부자로 살고 싶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어머님 욕심으로 천륜을 저버리는 짓까지 저질러 놓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돈보다도 가족이 훨씬 중요해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중간에서 밀쳐버리면서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푸덕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엄마야말로 뭘 안다고 자꾸 엄마가 저지른 추악한 일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할아버지랑 장모님 편에 서서 엄마가 그간 저질러온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니까 두고 봐. 엄마는 이제 내 엄마도 아니야.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얼씬도 하지 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와 남편의 비난을 들은 시어머니는 쉽사리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으로 지금 당장 도장 가져와라. 이제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갈 구석은 없을 게다. 지금 바로
도장 가져와서 이 건물 넘기고 그동안 멋대로 가져간 재산은 전부 진수한테 넘겨라. 아버지! 아니면 나도 봐주지 않고 법대로 할 테니. 회장님 재산은 오늘부터 하나씩 회장님 뜻대로 처분이 될 겁니다. 그중 박미자 씨 당신한테 돌아갈 몫은 없어요. 도장 안 가져와서 그동안 친부를 감금하고 문서를 위조했던 죗값을 감방에서 받으실래요? 아님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실래요? 황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새빨개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며 황 변호사를 노려보았다가 어금니를 꽉 물고는 도장을 가지러 갔어요. 그 뒤를 저희들도 따라갔죠. 건물 맨 꼭대기층의 사무실에서 황 변호사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시할아버지와 엄마, 저와 남편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이후 황 변호사는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했고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건물 밖으로 내쫓았어요. 경비 직원분들께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허튼 짓 할 생각 말아요. 당신 얼굴, 목소리 전부 다 아는 직원들이니까. 앞으로는 이 건물에 한 발자국도 못 들일 겁니다.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모든 소란이 끝나고 그제서야 저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시할아버지와 남편은 그날 하루가 다가도록 그동안 쌓였던 대화를 나누었죠.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정말로 그 건물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굳이 굳은 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려도 한평생 일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쉬면 몸이 오히려 찌뿌둥하고 힘들다면서 매일같이 건물을 관리하셨죠. 시어머니에게서 시할아버지 재산을 받은 남편 역시 건물주가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논의 끝에 각자 다니던 회사는 계속 다니되 만약 아이가 생기면 퇴사를 고민해보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생활은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다만 전보다 훨씬 자주 시할아버지를 뵈러 갔고 엄마도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원래 살던 궁궐 같은 집에서 쫓겨나 손바닥만한 단칸방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가 그 집마저 처분해서 사회에 환원해버렸기 때문이죠. 평생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살았던 시어머니라 밥은 먹고 사나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녹즙 배달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워낙 교류가 없다 보니 확실하진 않네요. 다만 3개월 만에 잠깐 만났을 때 시어머니의 몰골은 전보다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는 건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강한 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긴 이야기 모두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들과의 사랑을 더 챙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같던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겨 요즘은 뭐라고 형용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이상하고도 묘한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연년생의 제 두 딸은 다행히 활발하고 또래랑 잘 지내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죠. 사춘기가 와서 부모에게 버릇없게 할 법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평범한 연애 결혼을 했고 아이 둘 낳고 잘 살다가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더군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떠한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직업은 인테리어 공사 쪽을 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이 있다며
툭 하면 외박을 일삼곤 했죠. 밤에 작업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집에 와서 안 자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밤에도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대전까지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거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어? 가면 또 몇 주는 화물차 사고.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나는 고사하고 애들한테 아직 아빠 관심이 필요할 때야. 내가 유능하니까 대전에서도 찾고 제주도에서도 찾는 거지. 네가 그딴 식으로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딸들도 아빠를 개똥 보듯이 보지. 애들이 언제 그랬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티내도 당신이 피곤하다고 밀어내기만 했잖아. 너도 인테리어 일 해봐. 피곤한지 안 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이나 놀리면서 남편 일이 힘들 줄이나 알기나 했겠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저는 당시 동네 공부방의 시간제 보조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제 일을 아주 우습게 보았었죠. 저는 남편의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고 타 지역까지 가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갈수록 알게 모르게 딸들에게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냉담한 만큼 아이들이 제 속을 안 썩이고 잘해주려 애를 썼으니까요.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지운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팠죠.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 해도 그는 전처럼 우리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랑 주희는 괜찮아. 아빠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빠 안마도 해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그럼 아빠가 우리를 조금 더 예뻐하지 않을까?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진이랑 주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는 널 사랑해. 다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빠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아빠한테 잘하면 아빠가 엄마도 안 미워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고리타분했던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심하고 쌀쌀맞은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런 고지식한 생각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반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줄여나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을 끊더군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비를 아예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무슨 ATM 기계냐? 나도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런 거 아냐. 그렇게 돈 한 푼이 아쉬우면 너도 나가서 벌어. 일 많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애들 물건 중고 거래하는 것도 이제 지쳐. 어차피 애들 잠깐 쓰는 거 그 중고 거래를 좀 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네. 누가 보면 내가 아예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준 줄 알겠네. 아, 억울해라. 당신이 여태껏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오히려 전혀 생활비를 안 주잖아.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어려우면 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가서 돈 좀 벌어봐라. 애들 챙긴다면서 핑계 좀 대지 말고. 그 다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공부방 선생님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전처럼 신경을 못 써주는데도 딸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주희랑 볶음밥 해먹을 거야. 밥 먹고 주희랑 숙제하고 책도 읽고 있을게. 우리 걱정하지 마.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아이들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고마워, 진이야, 주희야. 공부방에서 일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과의 생활비 정도는 조금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에게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모이는 돈 없이 빠듯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다니고 나서부터 학생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간단한 보조 선생님 역할이었던 저는 원장 선생님의 신뢰를 얻어
꽤 묵직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도 조금씩 올라갔고요. 제 벌이에서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겨났고 아이들 앞으로 소액이 남아 저금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의 치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아빠 사시다가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다행히 건축 쪽으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지금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셨고 엄마는 그 집에 남아 계셨죠. 엄마 사시는 시골 동네에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마을 관리 같은 것을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를 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사치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저 역시 사는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어 너무 죄송했죠. 거기 복잡한 서울 가서 뭐하니? 아버지가 나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남겨놓고 갔는데 난 여기 좋다. 아버지 없는 자리 내가 직접 사람들 찾아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사니까 당체 외롭지 않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너는 이서방이랑 진이 주위 잘 키워. 너희 잘 살면 엄마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 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치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조금 넉넉한 달에는 100,000원 단위로 적금을 부을 수도 있었죠. 평생 여권도 없이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엄마를 위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어요. 원래 10년 안에 목표 금액을 모으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지독하게 모았는지 4년 만에 5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주희야? 나 미술 좋아. 엄마도 알지. 우리 주희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 엄마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우리 반 가희가 이번에 미술학원 다닌다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엄청 좋아. 색깔도 엄청 많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조금 부러웠어. 우리 주희가 미술학원 따라가 봤는데 좋아 보였구나. 우리 주희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응,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공부도 잘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둘째 딸이 어느 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쭈뼛쭈뼛 얘기하더군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희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대. 그런데 미술학원비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왜? 여보, 주희 당신 딸이야. 내가 왜라니?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애 미술학원비까지 보태야 되냐고.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돈 벌기 시작했지. 그걸로 생활비하고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거 다 충당하고 있어. 내가 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애 학원비 정도는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나다라 배우고 있을 나이에 무슨 학원이야. 너 그거 쓸데없는 엄마 치맛바람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지금 애들이 몇 학년이고 몇 살인지 알기나 알아? 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고 주희는 사생대회도 몇 번이나 나갔는데 애들한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애들 어리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잘 해낸다고. 내가 뭐 놀아서 몰랐어? 나도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 노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찮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이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가며 겨우 아이의 미술학원비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뒤부터는 소리 소문 없이 끊어버리기는 했지만요.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끝이 있기는 할까 매일 괴로웠어요. 그래도 제 옆에서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힘든 모습을 최대한 숨기며 지내려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고 아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기 6개월 전이었어요. 목표했던 돈보다 더 많이 모은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영희. 그래 영희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나야 뭐 괜찮아.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올해가 엄마 칠순되는 해잖소. 내가 벌써 나이를 그렇게 먹었니? 요즘 뭐 좋은 일 많으신가 배. 나이도 까먹고 지내시고. 너도 이 나이 되어봐라. 그깟 1, 2년은 눈 감았다 뜨면 후딱이다. 70평생 여권이라는 것도 못 만들어보고 외국이라는 곳은 가보지도 못한 우리 엄마, 내가 올해 찐하게 효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갈게. 아우, 다 늙어서 좋은 데가 뭐 있겠어.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엄마, 그러지 마. 집이야 맨날 자는데도 집밥이야 맨날 먹는 거잖아. 엄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딸이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거든. 그걸로 여행 보내드릴게. 아우, 애 둘이나 키우면서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무슨 여행이냐? 가본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걸로 지니주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혀. 엄마, 거절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거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죄책감 갖고 살게 하지 마. 엄마 여행이지만 내 부탁이기도 해. 우리 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사치 부리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놀래서 다 벌떡 일어나시겄다. 아빠한테도 내가 꿈속에서 다 허락받았다니까. 엄마는 예쁜 옷 입고 몸만 따라오면 돼. 딸이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 쓰냐며 손사래를 치던 친정엄마를 겨우겨우 설득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정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엄마애가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같이 모았던 돈 700만 원을 은행에서 고스란히 찾아와 안방 서랍에 잘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나 결정할 즐거운 일만 남았었죠. 진이야, 주희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외할머니 올해 특별한 생신이시거든.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까 하는데 어때? 와,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타보는 거야? 야, 신난다. 그런데 아빠는 같이 안 가? 진이 말이 맞네. 엄마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엄마가 아빠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 겁났어요. 남편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엄마 칠순이 오래잖아. 그래서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눈썹을 치켜뜯고 말하더군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돈이 어디 있어서? 또 나한테 뜯어가려고? 뭘 뜯어가.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몇 년이나 걸쳐서 아주 조금씩 모은 돈이야. 그걸로 갈까 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더 신경질적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모은 돈이 있었어? 뭐 생활비를 안 주네, 애 학원비가 없네 하면서 나한테 돈 거리더니 니네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돈이 있었나 보네. 참나, 진짜 기가 막힌다. 너란 여자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여권도 없는 사람인 거.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드리다가 갑자기 아빠처럼 돌아가시면 한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매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너 같으면 기분 더러워서 가겠냐? 진짜 생각할수록 골 때리네. 그렇게 돈 없다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뭐? 해외여행? 그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외여행 보내줘 봤냐?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니네 엄마는 비행기 태워주고 우리 엄마는 뭐 한국에나 짱 박혀있으라 이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좀 말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모임에서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리고 어머님 칠순 때도
뭐 해드릴까 나도 고민 중이었다고. 엄마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그래도 며느리인데 네가 보내주는 거랑 같냐? 와, 착한 척 다 하더니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쩌네. 이렇게 또 싸우려고 말 꺼낸 거 아니야. 애들이 아빠랑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됐다. 너나 딸년들이나 다 기집애다 이거지. 이 집에서 내 편 아무도 없다 이거지. 해외여행이고 뭐고 니네끼리 잘해봐.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집을 나갔고 방에서 우리의 다툼을 듣고 있던 딸들은 울면서 제게 안기더군요. 엄마, 내가 괜히 아빠도 가냐고 물어봐서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뿐이야. 우리 다 가족인데 같이 여행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네 탓 아니야. 울지 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갑자기 밖에 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야? 집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를 보는 남편이 실실 웃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자, 받아. 남편은 희죽거리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뭉치가 들어있더군요. 어? 이게 뭐야? 웬 돈? 네가 좋아하는 돈인데 왜? 저도 의심을 해?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여행은 너무 우습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아직도 그 소리야? 50만 원 넣었어. 이걸로 칠순 맞으신 장모님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뭐? 제주도? 너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해외는 무슨 해외야. 시골 노인네 제주도도 감지덕지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떤 모진 말도 어떤 모진 행동도 참으며 살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제주도도 감지덕지라며 50만 원을 제게 던진 그의 행동에 치가 떨리더군요.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돈도 필요 없어. 그래? 진짜? 후회 많이 할 텐데. 뭐? 이거 50만 원 주는 거라도 받아. 가서 흑돼지 한번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좋은 의도로 이러는 건지 나쁜 의도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의 좀 지켜줘.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야. 누가 뭐래? 내 장모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비를 주는데도 넌 뭐라 그러냐? 저희 화를 돋구듯이 남편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만 지었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제 내리를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신 설마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돈 손댔어?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희죽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알아. 당신이 노인네 해외여행인가 뭔가 보내주려 했던 돈이잖아. 진짜 그 돈에 손댄 거야? 그 돈 어딨어? 어딨냐고 빨리 말해. 니네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뭐 옆집 아줌마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했다. 뭐? 그 돈으로 뭘 어쨌다고? 요즘 명품백도 몇백 갖고는 뭐 사지도 못하더라. 돈 좀 더 모아놓지 그랬어.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중저가 브랜드로 우리 엄마 백 하나 내가 장만해 드렸지. 그 돈으로? 서랍장 안에 700만 원으로. 참, 700만 원이 아니지. 여기 네 앞에 50만 원 있으니까 650만 원이구나. 맞다. 650만 원짜리였지. 저는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다구니를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당신 돈 1원도 없어. 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란 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로 백을 사서 어머니를 드려. 그리고 지금 생색내듯이 내 앞에 이 돈을 내민 거야? 당신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지는 못해도 뺏어가지는 말아야지. 이 짐승 같은 놈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욕짓거리에 남편도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말 조심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
시어머니는 못 챙길 망정 시골에 사는 노인네한테 해외여행에 가당키나 하냐? 그럼 목돈이 생기면 남편한테도 용돈 좀 하라고 챙겨주고 할 것이지. 네가 제일 이기적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슬프다 못해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살았는데 그동안 그 무심함과 냉대를 참아오며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남처럼 대했던 것도 참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애들 할머니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왔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분했어요. 그날 남편과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먹는 것마다 토하기 일쑤였고 심한 고열로 공부방 일까지 며칠 쉬어야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며 이미 다 설레발을 쳐넣은 상황인데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좀 나은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 있구나? 엄마한테 다 털어놔봐. 사실은 말이야. 저는 거짓말을 꾸며낼 기운도 없어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가 진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 갈라설 거야. 그동안 영희 네가 많이 참고 살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네가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와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토항화를 마친 뒤 더 결심이 들더군요. 이제 이성기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런 인간은 애들 아빠일 수도 없고 아빠여서도 안 돼. 더 이상 저 인간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랑은 헤어져야 돼. 항상 미적지근하게 끌려다니던 저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굳은 힘이 났는지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더 비아냥대며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더군요. 뭐? 이혼?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될 소리 아니냐? 네가 이혼을 운운하다니 진짜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당신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나도 말 좀 막 할게. 너 남자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맨날 구박이나 하고. 너 애들 아니었으면 진작 손절당했어. 애들한테 감사하게나 생각해.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 맨날 힘들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우습더라.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게에 보탬을 주기나 해 뭐해. 네 술 처마시고 어디 지방 가서 계집질이나 하는데 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다 꾹 참고 살았어. 정말 애들 아빠니까. 학원비 그거 몇 달 보내준 걸로 생색냈을 때도 정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것도 징그러울 정도야. 시골 사는 노인네 데리고 제주도나 갔다 오라고? 알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도 하지 마. 이선기, 너란 인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소름 돋고 침 뱉고 싶어. 진짜 너랑 끝이야. 이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락이야?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어디 애들 데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너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좋게 말할 때 고스란히 갖고 와. 니네 엄마 백 샀던 거 환불해서라도 700만 원 다 내 눈앞에 갖다 놔.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걸 왜 갖다 놓냐?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은 돈인데 왜 내가. 웃기네 아주 이거.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아? 넌 진짜 염치까지 말아먹었구나. 그 700만 원 안 갖다 놓으면 고소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당장 딸 둘과 셋이서 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바쁘게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는 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이사 정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시골에서 친정 엄마가 올라왔어요. 영희야, 엄마야. 와, 외할머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고 엄마는 저의 등을 한없이 쓸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분도 같이 온 거야? 저희 모녀의 눈물겨운 상봉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한 노신사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일구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따님인 김영희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오는 노신사는 깔끔한 차림새에 나이답지 않게 건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엄마와 노신사를 집 안으로 들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희야, 제대로 인사드려. 여기 손 선생님은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야. 경황이 없어 인사도 잘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가 진이랑 주희인가 보군요. 네, 제 딸들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엄마랑 여기 서울까지. 영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여기 손 선생님이랑 만나는 사이야. 어? 만나는 사이? 두 분이 교제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도 토끼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조 여사님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세혼을 한 사이입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는 엄마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며 가며 편하게 만나는 사이로 지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네, 영희씨.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 여사님을 계속 좋다고 쫓아다녀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노신사 역시 수줍게 웃는 얼굴로 고백하며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엄마의 연애. 아니, 결혼에 대해 난 전혀 몰랐잖아. 손 선생님이랑 만난 지는 꽤 되었는데 최근에 너 이서방이랑 헤어지고 힘들어했잖니. 마침 그때쯤에 우리가 합치기로 한 건데 힘들어하는 네 앞에서 내가 손 선생님이랑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랬구나.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엄마까지 말 못하게 한 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 여사님이 따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세혼을 하는데 자식은 이혼을 했다면서 죄스러워 하셨고요.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조 여사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조른 거니까. 네, 오히려 저희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면목이 없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얼굴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영희 씨 친아빠는 아니지만 조 여사를 아끼는 만큼 영희 씨한테도 잘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와락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희야, 울지 마. 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와 노신사의 인생 이야기와 러브스토리는 아주 놀라웠어요. 엄마는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잖니. 큰 동네도 아니고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손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야. 그렇게 서로 알게 되셨구나. 처음에는 마을 지인이었지.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조 여사가 마음에 들었는걸. 노신사는 너스레까지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원래 아내 두 자식 손주들까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손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이신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었대. 두 자제분들도 다 잘 성장해서 미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그렇게 평온하게 노년까지 잘 살다 가겠거니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오래 못 살 것을 알았는지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 머물기를 바라더군요. 저와 아이들 모두 말렸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 같아 저와 아내만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치료는 수월하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죠. 미국의 아이들은 저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도 왠지 그냥 이제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지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금 저 여자가 있는 마을까지 연이 닿아서 자연을 벗삼아 살게 되었던 거고요. 살다 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 여자랑 만나다니. 영희 씨 눈에는 제가 좀 사기꾼 같아 보이겠지만 지금 말한 건 다 전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 선생님 자녀분들이랑 손주들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가셔서 만났었어. 진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야? 먼 걸음 했었지. 자녀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몰라. 미국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직업들을 갖고 있대. 그렇게 먼 미국에서도 엄마를 보러 오셨었는데 정작 같은 한국 땅에 있던 딸은 힘들었다고 징징댔었네.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더 말 못했던 거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영희 씨, 저 여사한테 이번에 참 힘든 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노신사는 양복 자켓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첫 만남부터 이런 거 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고 당장 두 아이들이랑 힘들 테니 넣어둬요. 일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영희야, 나도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셔. 자꾸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고. 부디 제 마음 오해 말고 받아요. 저 여자랑 저를 허락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보탠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이렇게 뵙는 것도 놀라운데 돈까지 주시다니 전 못 받아요. 그 어머니 칠순 때 보내드리려고 했던 해외여행 일도 들었어요. 전 남편한테 소장도 넣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 씨가 힘들게 모은 그 돈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나라도 빨리 나서서 걱정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조 여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어요. 한국에 혼자 남은 이 노인네 곁에 이렇게 고운 여성분이 같이 살아준다고 하니 안 고마울 리가요. 아우, 손 선생님은 말씀도 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이랑 딸이 지금 뉴욕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만 괜찮으면 언제든 여기 진이랑 주희 다 데리고 미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희를요? 아, 저희야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제 자식들도 이제 영희 씨랑 가족이에요. 어려워 말고 한번 같이 미국에 가서 만나보자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과 이사로 한풀 껴껴있던 제 앞에 엄마가 새신랑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살면서 만나보지도 못한 엘리트 집안의 노신사에 미국 구경까지 시켜준다고 하시니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엄마도 그동안 시골에만 박혀서 못 모르고 살았잖니. 그래서 영희 네가 날 더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결국 이번 해외여행 사건만 해도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면 엄마 마음은 무너져 내려. 그래서 일부러 더 손 선생님이랑 여기 온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네가 이제 진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가 미국물 먹은 노인네 만나서 요즘 못 해보고 산 거 하느라 신나. 그러니까 영희야, 이제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누리고 살아. 알았지?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엄마의 곁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속썩이며 살았던 제 인생이 오버랩되더군요.
다 울고 난 저는 엄마와 손 선생님 앞에서 갯면쩍어 괜히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엄마 진짜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생님을 꼬셨대? 이혼한 딸보다 100배 1000배 낫네. 우리 조 여사가 좀 예뻐야 말이지. 그 후로 저와 아이들은 손 선생님 자녀분들의 초대로 정말 미국에 가게 되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다 돌아왔어요.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있는 내내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손 선생님의 따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빠와 조 여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저야말로 너무 고맙죠. 이렇게 좋은 대접도 해주시고.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이 공부에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주희는 창작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언니랑 애들만 괜찮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도 돼요. 네? 한국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봐도 나쁠 것 없잖아요. 진이랑 주희가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하면 공부랑 생활 걱정은 전혀 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 조 씨랑 헤일리도 진이 주희랑 너무 잘 지내고 하잖아요. 손 선생님의 따님인 미영 씨는 두 딸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의논을 해주었어요. 언니도 미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요. 미국은 넓어서 가볼 데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한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뒷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손 선생님과 엄마 그리고 저는 몇 번이나 미국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놀러왔어요. 중학생이 된 진이와 주희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논의 중에 있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참, 미국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니 전 남편에게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다시 합치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글쎄요. 기부한 셈 치고 그 700만 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 줬는데 제가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 돈 덕분에 쓰레기 거르고 새로 시작한 우리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